일본에서 최근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명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 여성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대형 로펌 여성 변호사가 최근 사직서를 내고 한국으로 왔다는 소식은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일본 상위 1% 엘리트 여성이 모든 걸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리카이고 일본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 거리에서 서두르는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유리 건물들은 황금빛 탑으로 변했어요. 저는 행복해야 했어요. 명문대 법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수많은 경쟁을 뚫고 달려왔지요. 제 상사는 방금 앤더슨 사건을 훌륭하게 처리했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요즘 무기력해요. 변호사가 되고 일을 배우고 자리 잡기까지 1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이건 제가 꿈꿔온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 자신이 아름다운 황금 새장 속의 새처럼 느껴져요. 유리카, 일요일 잊지 마라. 어머니에게 온 문자 메시지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일요일. 부모님이 주선한 또 다른 맞선이었어요. 제 경력이 결혼할 때까지의 취미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중하게 미소 짓는 남자와 함께하는 또 다른 오후였어요. 매 일요일은 똑같았어요. 어머니는 너무 프로페셔널해 보이지 않대 우아한 드레스를 고르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아버지는 더 많이 웃고 일에 대해서는 덜 이야기하라고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런 다음 저는 부모님이 좋은 남편감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이런 만남 후에는 항상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는 또 물으시겠지요. 언제 정착할 거니? 결혼 정년기가 한참 지났잖니? 아버지는 덧붙이셨어요. 너의 커리어는 훌륭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결국에는 일보다 가족을 선택해야 할 거야. 되풀이되는 부모님의 말에 이제 지쳐가고 있어요. 저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친구들이 파티에 가는 동안 저는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영어를 완벽하게 배우기 위해 추가 수업을 들었어요. 제 자리를 얻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부모님 말을 듣고 있으면 제가 해왔던 노력 그 어느 것도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결국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기 위해 퇴사할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승소율이 높아도 많은 고객이 제 일을 칭찬해도 이런 것들은 절대 바뀌지 않더라고요. 저는 서류 가방을 챙기고 사무실 불을 껐어요. 조용한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전화가 울렸어요. 제 상사였어요. 유리카, 내일 아침 9시에 내 사무실로 와. 한국 기술회사와 새 프로젝트가 있어. 그 회사는 법률 업무를 위한 AI 도구를 만들고 있는데 내가 계약을 처리해 주었으면 해. 저는 놀랐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한국 회사요? 왜 저인가요? 네가 기술 계약은 전문이잖아. 제 상사가 대답했어요. 프로젝트는 다음 주에 시작돼. 그 회사 담당자가 월요일에 우리 회사로 올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복도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에 선택되어 자랑스러웠지만 한국인들과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됐어요. 한 번도 한국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고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여러 면에서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무심결에 하고 있었나 봐요.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 인생이 곧 영원히 바뀔 거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월요일 아침이 너무 빨리 왔어요. 저는 옷장 앞에 서서 한국 대표와의 미팅에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진지해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선택하고 머리를 단단하게 묶었어요. 저는 최대한 전문적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사무실로 걸어가는 동안 제 위가 매듭처럼 꼬인 것 같았어요. 저는 주말 내내 이 미팅에 대해 걱정했어요. 이 일은 몇 년째 해왔지만 한국인과의 만남은 처음이라 그랬나 봐요. 저는 일찍 도착해서 회의실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물잔을 놓고 의자를 정리하고 제 메모를 3번이나 검토했어요. 제 손은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정확히 오전 10시에 제 전화가 울렸어요. 유리카 씨, 한국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우리 접수원이 말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재킷을 바로잡고 로비로 걸어갔어요. 제 머릿속에 그는 나이가 많고 엄격한 표정의 권위적인 사람으로 그려졌어요. 하지만 저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선 남자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그는 제 나이쯤, 아마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그는 친근한 눈과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리카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민우라고 합니다. 그가 완벽한 일본어로 말하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당신의 일에 대해 멋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잠깐 멍해져서 잠시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러다 저도 인사를 하고 그의 손을 잡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진행되었어요. 민우 씨는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는 제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사려 깊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복잡한 법적 요점을 설명했을 때 그는 이해와 존중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에 대한 당신의 제안은 훌륭합니다. 민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계약이 훨씬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제 뺨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런 직접적인 칭찬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어요. 특히 고객으로부터는요. 제가 함께 일했던 많은 일본 남성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중에는 제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곤 했어요. 하지만 민우 씨는 제 의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이 AI 법률 도구는 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회의 후 민우 씨는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말했어요.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잘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여전히 놀라움을 느끼며 동의했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는 동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타케시였어요. 그는 제 부모님의 맞선 저녁 식사 중 한 번 만났던 남자였어요. 그는 일본 남자 특유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검사였지요. 유리카? 너냐? 그가 로비 건너편에서 불렀어요. 아직도 그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구나. 저는 사라지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타케시 씨. 네, 아직 여기에 다녀요. 그는 비웃었어요. 알잖아, 여성들에게 이 모든 경력 비즈니스는 그저 일시적인 거야. 너의 진정한 자리는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거야. 너는 여기서 그저 내 재능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야. 그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가 얼마나 틀렸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거기 서서 침묵했어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타케시 같은 남자들은 절대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행운을 빌어. 그가 걸어가며 말했어요. 현실 세계에서 살 준비가 되면 전화해. 저는 화가 나고 슬픈 느낌으로 집에 걸어갔어요. 왜 저는 타케시 같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할까요? 왜 그들은 변호사로서의 제 가치를 볼 수 없을까요? 전자제품 상점을 지나가면서 저는 창문에 있는 TV를 보고 있는 군중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서는 한 여성 판사가 법정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서서 정의를 위해 열정적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건 그저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한국이 저럴 리가. 거리를 걸으며 저는 민우 씨와 그가 타케시와 비교해서 저를 어떻게 다르게 대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한국인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며칠 뒤 날 민우 씨와의 점심 식사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한국에서 여성 변호사들은 어떤가요? 그들이 사회적으로 남자 변호사와 동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민우 씨는 제 질문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이지요. 여성 변호사 비율도 높고 커리어에 있어 동등하게 인정받아요. 제 상사도 쌍둥이를 낳은 후에 직장에 복귀한 여성이에요. 육아는 부부가 함께하고 있고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흔해요. 저는 초밥을 먹다가 거의 목이 막힐 뻔했어요. 정말요? 물론이죠. 민우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방향으로 상황이 변한 지 꽤 되었는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침대 및 상자에서 제 오래된 어린 시절 일기장을 찾았어요. 첫 페이지에 서툰 아이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가 크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제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제가 애초에 왜 변호사가 되었는지 잊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꿈보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 저는 한국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민우 씨와 AI 법률 프로젝트를 함께 일하면서 2주가 날아가듯 지나갔어요. 매일 한국인들에 대한 제 편견들은 사라져가고 있었지요. 금요일 오후에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유리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어. 그가 책상 위에 있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실사를 갈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 한국에요? 제가요? 저는 되물었어요.
그래, 일주일이면 돼. 그가 말했어요. 다음 화요일에 출발해. 저는 멍한 상태로 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그 주말에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가방을 3번이나 쌌다 풀었다 했어요. 온라인으로 서울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몇 가지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연습했어요. 제 일부는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두려웠어요. 일요일 밤 부모님이 저녁 식사를 하러 오셨어요. 한국? 어머니가 찡그렸어요. 왜 하필 너니? 제가 담당자니까 그렇지요. 저는 설명했어요. 저에게는 중요한 기회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조심해. 늦게까지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저는 논쟁하지 않기 위해 혀를 깨물었어요. 부모님은 좋은 뜻이었지만 부모님 역시 한국에 대한 나라에 잘 모르시고 하는 이야기였죠. 아마도 저도 그랬을 거예요. 월요일 아침은 회색 하늘과 가벼운 비와 함께 왔어요. 제 비행기가 도쿄에서 이륙할 때 저는 제 도시가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차가운 겨울 공기가 제 얼굴을 때리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표지판, 사람들, 분위기. 그러나 뭔가 이상하게 친숙한 느낌도 들었어요. 민우 씨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리카 씨.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가방을 꽉 쥐며 말했어요. 괜찮았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계속 응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가난하고 구식으로 보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대신 저는 아름다운 오래된 궁전 옆에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을 보았어요. 거리는 깔끔했고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것이 한강이에요. 민우 씨가 거대한 다리를 건너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저기에 남산타워가 있어요.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시간이 나면 함께 가봐요. 도시 전체를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전혀 아니었어요. 호텔에서 민우 씨는 제가 체크인하는 것을 도와주고 일주일 일정을 주었어요. 오늘은 쉬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일 8시 30분에 출근을 위해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건물들은 제가 볼 수 있는 한멀리 뻗어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 씨는 저를 그의 회사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안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옆을 서둘러 지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어로 다른 사람들은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우리 팀은 12층이에요. 민우 씨가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설명했어요. 문이 열렸을 때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닌 40대의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연스러운 화장을 하고 있었지요. 유리카 씨, 이분은 박 이사님, 제 상사예요. 민우 씨가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 이사님이 영어로 말하며 제 손을 단단히 잡았어요. 당신이 여기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이분이 민우 씨의 상사인가요? 여자분이? 곧이어 박 이사님과 민우 씨는 저에게 사무실을 보여줬어요.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많은 팀의 리더들이 여성이었어요. 회의 중에 모든 사람의 아이디어가 동등하게 들렸어요. 그들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이게 한국 회사에서는 자연스러운 건가요? 저는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민우 씨에게 물었어요. 아직 모든 회사가 이렇지는 않아요. 그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많은 현대적인 회사들이 변하고 있어요. 취업이나 승진 기회, 휴직 등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대우받지요. 서울에서의 제 셋째 날, 민우 씨는 다른 회의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오후에 자유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혼자서 도시를 탐험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아름다운 공원을 발견하고 길을 따라 걸으면서 사람들이 겨울 햇살을 즐기는 것을 지켜봤어요. 한 젊은 아버지가 담요 위에서 아기와 놀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비즈니스 통화를 하면서 근처에 서 있었어요. 그녀가 통화를 마쳤을 때 그들은 교대했어. 그녀가 아기를 안았고 그는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그들은 팀으로서 함께 일했고 둘 다 동시에 부모이자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그 장면은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볼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거든요.
저는 한국 남자들이 일본 남자들보다 더 전통적일 것이고 여자들은 조용하고 순종적일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지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천장을 응시하면서 제 마음은 새로운 생각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마치 새장 안에 새가 갑자기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보내고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세상은 더 크고 더 다채롭고 제가 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택시가 공항에서 집으로 저를 데려다주는 동안 저는 새로운 눈으로 도쿄의 익숙한 거리를 바라봤어요. 마치 모든 것을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일요일에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부모님은 제 변화를 바로 알아차리셨어요. 너 뭔가 달라 보인다. 어머니가 저와 함께 식탁을 차리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쩐지 더 행복해 보여. 맞아요. 저는 젓가락을 조심스럽게 놓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전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더라고요. 저녁 식사 동안 저는 그들에게 회사를 운영하는 박 이사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내들이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아버지들을 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전문가로서 얼마나 존중받았는지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입으로 가던 젓가락을 중간에 멈췄어요. 하지만 그건 지속될 수 없어. 결국 그 여성들은 경력보다 가족을 선택해야 할 거야. 과거에는 그의 말이 저를 화나게 하거나 슬프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어요. 왜 둘 다 가질 수 없을까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아빠,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내가 달라졌구나, 유리카. 자신감이 있어 보이네.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에 기반해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후 몇 개월 동안 저는 민우 씨와 한국팀과 계속 일했어요. 우리는 일본과 한국 변호사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놀라운 AI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우리 상사들은 프로젝트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쉽게 법률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 자신의 법률 기술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맞선 자리에 가는 것을 그만두고 대신 서로의 경력을 지원하는 전문 여성 그룹을 만들고 운영했어요. 어느 날 저는 법률 컨퍼런스에서 다시 타케시를 만났어요. 그는 저를 보고 비웃었어요. 아직도 변호사인 척하고 있어? 그가 물었어요. 상처받는 대신 저는 웃었어요. 난 연기하는 게 아니야, 타케시.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 그리고 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그의 얼굴에 떠오른 놀란 표정은 볼만했어요. 그는 제가 부끄러워하거나 방어적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벚꽃이 도쿄 전역에 피기 시작하며 봄의 시작을 알릴 때 저는 박 이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녀는 저에게 그들 회사에서 새로운 국제부서를 이끌 자리를 제안했어요. 우리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당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이메일에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완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책상에 앉아 창문 너머로 춤추는 분홍색 꽃잎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 저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 속에 갇혀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나라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저는 제 세상과 잘못된 생각 모두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제 오래된 일기장을 찾았어요. 저는 새 페이지를 열었어요. 오늘 저는 제가 항상 되고 싶었던 변호사가 되고 있어요. 벽을 쌓는 대신 무너뜨리는 사람.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저는 한국에서의 일자리를 받아들일지 고민이 되어요. 저는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결정이 온전히 저 혼자의 것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규칙이나 판단에 따라 살지 않을 거예요. 일기장을 닫으면서 저는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진정한 자유는 당신의 믿음에 의문을 품고 그것을 변화시킬 용기를 가질 때 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한 페이지씩 제 자신의 이야기를 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